창의적 생활 코딩 2 챕터 1 데이터 사이언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란 데이터 사이언스의 절차,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간략하게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한번 구별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고요. 또한 어떻게 해서 데이터가 가공되어서 정보가 되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되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의 사이클을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명확히 구별해서 유형을 설명할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이 이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업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습 내용은 앞서 설명했듯이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와 범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한 과학자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데이터와 정보를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어떤 측정된 값이라면, 정보는 이를 활용해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의미를 부여한 어떤 데이터를 정보라고 얘기를 하였고요. 이 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가공 과정이 중요한데요. 데이터의 수집, 분석, 시각화 등 가공 과정은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데이터의 유형과 분류에 대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데이터 유형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데이터의 유형은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처를 기준으로 내부형과 외부형, 그리고 자료의 척도에 따라서 그 범주형과 수치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는 이 데이터가 구조화되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출처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내부 데이터는요,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비즈니스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라고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한지, 그리고 시기적절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오래된 데이터는 아닌지, 폐기돼야 할 데이터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외부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분야, 사업 분야 그 이외의 분야에서 외부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경우는 우리는 이러한 것이 정보 보안에 또는 개인정보에 어떤 위법이 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데이터는요, 보통 자료의 척도에 따라서 크게 범주형과 수치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주형은 말 그대로 질적인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수치형은 양을 셀 수 있는 양적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조화 데이터는 그리고 구조화에 따라서 모습이 구조화되어 있는 정형 데이터와 모습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료 척도에 따른 데이터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요, 범주형, 즉 질적 데이터는 명목형 데이터,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에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값이 달라짐에 차이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혈액형, 고향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은 평균을 무의미하고요, 퍼센트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혈액형이 전국에서 50%, O형이 50%다, 이렇게. 그리고
순서가 있는 경우를 순서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의 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을 순서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는 뭐 만족도 조사나 우리가 몇 등급 그리고 순위 같은 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수를 세고 이런 경우는 퍼센트로도 표현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yes or no 그리고 이진으로 표현 가능한 논리형 데이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true와 false로 성공과 실패, yes, no로 표시한 단 두 개의 답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를 우리는 논리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적인 그런 수치형 데이터는 개수를 셀 수 있는 정수형을 들 수 있는 이상형 데이터가 있어요. 딱 떨어지는 수를 의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불량품수 5개, 차량 대수, 가족수 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족수를 보면서 우리가 5.5명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으로 딱 떨어지는 이상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형 데이터는요. 수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소수점으로 실수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데이터를 우리는 연속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속력이나 뭐 길이, 시간, 몸무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속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유형에는 크게 전체적으로 그 구조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체계적인 구조화 여부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 스트럭처된 데이터와 언스트럭처된 데이터로 구분해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통적인 데이터는 기존에 컴퓨터로 뭐 처리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 정형 데이터였어요. ICT 기술의 발전으로 그 데이터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처리가 굉장히 용이해졌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데이터의 중요성 얘기를 하고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학습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정형화 데이터보다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기술이 이제는 핵심 분야가 되었고요. 이러한 분야가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그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표처럼요. 정형 데이터는 틀에 잡혀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의미를 해요. 지금처럼 성별 필드에 우리가 보통 필드에 셀과 열의 행열에 각각 필드명에 각각 값이 남녀 나이 등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값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값의 의미 파악이 굉장히 쉬운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언스트럭처된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요. 사전 정의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딱 이건 무엇이다 해서 우리가 표 안에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운 구조화되지 않은 것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말하는 목소리나 저희가 지금 녹음한 패턴 같은 것도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영상 데이터, 대화 등이 비정형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눈 카톡 대화도 컴퓨터는 그걸 010을 해석을 하지만 전체적 대화는 패턴 이런 것도 이제는 비정형 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한 빅데이터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완전한 정형이 아니라 약한 정형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우리 소스 코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HTML이나 XML 같은 JSON 웹로그 같은 데이터베이스지만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날 우리가 빅데이터를 다루는 이유는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상상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우리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루어져야 할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 플러스 비정형 데이터에서 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다음은 이 데이터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등 그림 등 형태로 된 자료로서요. 결국 컴퓨터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디지털화 된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디지털화 됐다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컴퓨터에서의 데이터는 0과 1로 디지트, 0과 1로 표시된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결국 이진수로 표현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0과 1을 각각 우리는 비트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디지트라는 것은 어떤 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yes와 no 단 두 가지 답으로 모든 것을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는 이 기본 단위를 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비트 하나로는 사실 두 가지 yes, or, no 알파 표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단위를 묶어서 우리는 바이트라고 하고요. 8비트가 1바이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로 삼고 있죠. 일반적으로요. 8개의 비트를 하나를 묶어 1바이트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키보드에 글자 영문자 하나를 1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글 같은 경우 좀 복잡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2바이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트는 256종류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어서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처럼 컴퓨터에서 다뤄진 데이터 용량 단위를 한번 보면요. 보통 한 개의 영문자가 1바이트 정도가 되고 몇 개의 문단이 1KB 정도가 돼요. 그래서 2의 10승 1024바이트가 1KB 되고 1024KB는 1MB가 되고 1024MB는 1GB 됩니다. 보통 우리가 HD 영화 하나 같은 경우는 한 2GB 하거든요. 예전에는 1GB만 해도 굉장히 큰 용량이었거든요. 저장할 수 있는 정도도 사실 1GB의 영화를 한 편을 저장할 매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저장을 하고 싶으면 CD 2장, 그러니까 650메가 광디스크가 650MB였거든요. 그걸 2장 정도 들고 가야 1GB가 될 수 있고요. 영화 한 편을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 보통 650메가의 CD 한 곡, 우리가 CD 있죠? 지금 여러분은 사용을 하지 않지만 CD 한 곡에 그래서 보통 한 15곡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게 십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테라바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용량이었거든요. 감은 안 오시겠지만 세계 모든 해변을 모래알 만큼 많은 정보들 있죠? 이게 한 1제타바이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어마무시한 이러한 용량의 데이터가 매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사용했던 정형화된 데이터는 고작 이러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저장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단 한 시간이라도 일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종류별로 한번 작성해 보면 이러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게 되시리라 봅니다. 앞서 데이터의 다양한 유형과 크기를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 차트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이죠. 데이터 과학의 정의와 연구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 미래 산업에 대해 얼만큼 데이터가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링상을 수상한 짐 그레이 박사는요. 오늘날을 데이터의 중심과학의 패러다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요.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폭증하게 되었고요. 이런 데이터의 중심으로 과학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게 되고 또는 이러한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도 수립하게 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것을 예측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석유나 전기가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인 것처럼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어쩌면 새로운 전기고 최고의 원동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는 과학의 한 분야로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지칭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통계학에 기반해서요. 컴퓨팅 프로세스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기술적 발전, 그리고 여기에 통계학적인 방법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추출하는 그러한 학문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이 그림은 디를 코네이의 데이터 사이언스의 범위를 한번 정의를 내린 건데요. 지금 그림처럼 전통적인 수학적, 통계학적 어떤 지식 위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공학의 발전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 산업 분야별 전공 지식이 합쳐져서 융합되는 데이터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분야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정의를 내릴 때 수학 통계학적 지식과 기술 분야와 그리고 컴퓨터 과학적인 분야와 도메인 지식 등을 다 다루는 그런 융합적인 학문 분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다루는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 전공 지식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수학, 통계학, 정보공학, 패턴인식, 기계학습,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서 과학적 지식을 다 다룰 수 있는 과학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잘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 과학이 굉장히 융합적인 분야인 것처럼 단지 프로그래밍과 통계를 좀 잘한다고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나 분석 능력, 해당 업종에 대한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가 세 가지적인 핵심 기술은 필요로 하지만 사실 위 세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는 실제로 존재하기도 어렵고 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실무 분야에서는요, IT 전문가와 통계학자, 통계학자와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나 분석 능력, 이런 기술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호기심과 창의적 관점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풀어서 도출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지식도 필요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결국 기술 전문성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바라보는 호기심과 창의적 관점도 필요하고 이것을 풀어나가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다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능력도 겸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데이터 분석은 새롭게 나온 분야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우리는 통계와 수학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하였거든요. 결론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사이언스를 비교 설명을 하면요. 데이터 분석이 왜? 라는 어떤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는 거라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과거와 실시간 데이터를 다 다루고요. 그것을 통해서 패턴을 도출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래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과거에서 있던 것을 어떤 이유와 이론을 발견하는 거라면, 그리고 특정한 어떤 시점을 분석하고 이 시점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라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과거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을 도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됐든, 또는 인간관계에 어떤 이유가 됐든, 또는 그 인간관계가 다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정량화된 비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확인할 수 없던 패턴이라도 어떤 머신러닝을 활용한 최적화 시뮬레이션으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즉 어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왜라는 이유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간관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어떤 미래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이 또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운 날씨에 피자빵이 많이 판매되는 이유를 우리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일정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판매 수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기온의 변화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 판매되는 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일종의 전략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립채트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데이터 사이언스의 절차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정제해서 여러 가지 기계학습 및 분석 모델을 선정을 통해서 최적화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탐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평가와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함께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를 받도록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도메인과 문제 이해를 통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통계 모델을 짜고 구현을 잘 하더라도 원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른다면 그 모든 것이 효용이 없겠죠.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정리하는 작업은 사실 불필요한 작업과 반복된 작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이해 및 수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데이터 처리를 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데이터와 수집할 데이터가 무엇을 대변하는지, 그리고 데이터셋 크기는 얼마인지, 그리고 누락된 데이터가 없는지, 혹시나 임의로 가공된 데이터가 없는지 데이터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혹시 데이터가 바로 이 데이터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놓고 보고 나중에 보면 실제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새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데이터 처리 단계로서 정제와 필터링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불필요한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전처리 과정은 전처리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고 전처리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고, 그리고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분석에 적합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규모가 크면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량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므로 반드시 이러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를 해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 중에서 70% 이상이 이 단계에 소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분석과 탐험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좀 더 창의력을 발현해서 데이터 전처리 후 다양한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알고리즘 및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변환해 보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 검정과 내부적인 상관관계도 한번 구해보고요. 간단한 머신러닝 분류기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을 도출해내고 이러한 패턴을 통해서 미래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때로는 과소평가되긴 하지만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기술적인 부분 이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전략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는 이 스토리텔링 기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과 다른 구성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모델이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는 데이터 크기와 유형에 따라 또는 분석 목적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도구와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도구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에서처럼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SQL이나 매트랩이나 RStudio, 태블론, 엑셀, 파이썬, 하두 등등등 정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제 데이터 크기를 관점에서 볼 때는 빅데이터 솔루션 대표주자로는 하둡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관된 스크립트 환경을 제공하는 R이나 매트랩 같은 것도 사용성 측면에서는 앞선다고 그리고 대중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이썬으로 기반을 한 넘파이나 판다스 같은 라이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말로 분석 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와 플랫폼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입문자라면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MS 오피스의 엑셀을 통해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고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엑셀은 처리 용량과 고급 분석 기능에는 다소 이제 부족함은 있으나 SQL과 나머지 R과 같이 현역을 한다면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이고요. 프로그램이고요. 무엇보다도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전공자나 또는 이걸 프로그램 언어를 하지 보지 않은 사람이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다양한 분석 툴, 히스토그램이나 가설 검증, 연관성 검증 등, 그리고 시각화 툴, 차트, 스파크라인, 피벗 테이블만 100%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만 있대도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스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빅데이터 사이에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엑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의 대다수의 어떤 비즈니스군에서는 MS 오피스 제품군을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S 오피스의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프로그램의 호환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과치는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엑셀이 어떤 메뉴 기반의 툴이라면요.
R은 엑셀만으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반의 데이터 처리 도구이거든요. R은 마치 내가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가 더 만족스러운, 우리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수동 조작이 가능한 뭐 DSLR 카메라를 산다든가 아니면 렌즈도 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엑셀에서 부족한 부분을 R에서는 고정된 메뉴 대신에 함수로 호출을 통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뭐 더 복잡하고 사실 어려워 보이겠죠. 초기 진입은 어려울지언정 한번 그 랭귀지를 익히고 나고 코딩이 가능한 후에는 훨씬 더 데이터를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동일한 작업이 있다면 그것을 자동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기능 이외에도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R은 좀 더 고급적인 어떤 통계 기능과 분류 및 구문제와 같은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능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밀물에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언어가 범람을 하고 있는데 입문자라면 기존 사용하던 엑셀 위에 좀 더 코딩할 수 있는 R만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어도 이런 원시 데이터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어떤 데이터 처리과 분석을 할 수 있음에 이 두 프로그램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한 것만으로 이런 빅데이터 사회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한 학기 동안 엑셀과 R을 학습함으로써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로써 또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전공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력을 향상시켰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